제1장 지난주 배웠던 현대사회와 성인학습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배경과 성인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성인학습의 필요성은 점점 세계화되어가는 추세에 맞춰서 사회적 배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인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지식사회가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면서 우리들은 자꾸만 그 지식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성인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요구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기계가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 뭐 세탁기든 냉장고든 아니면 핸드폰이든 이런 것들이 점점 개발되고 더 나은 어떤 조건이나 기능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배워야 하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인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점점 강조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21세기의 기술, AI 시대의 도래라든지 지금 주문도 기계 로봇에게 한다든지 배달도 아니면 음식 서비스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점점 우리는 익혀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학습이 꼭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인구의 통계학적 변화.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정년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전에는 55세에서 정년을 했는데 지금은 60세, 앞으로는 65세, 더 나아가서는 68세, 70세까지 변화한다는 사실. 그래서 성인은 계속 일자리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서 우리는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성인학습의 환경과 학습 사회는 성인의 학습의 환경은 점점 변화한다는 거. 형식적인 학습 환경이라든지 비형식적인 학습 환경이라든지 무형식적 학습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변화하는 사회에 성인들이 계속 학습을 통해서 맞춰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는 점점 평생학습과 학습 사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배경, 변인별, 평생학습 참여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평생학습이 주는 장애 요인이라든지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이라든지 평생학습 참여의 실태에 대한 사회적 설명에 대해서 지난주 수업을 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인학습과 상담에서는 학습 목표는 성인학습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학습 상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2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2장에서 배울 수 있는 학습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평생교육과 성인학습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은 지금 평생교육사나 그 양성 과정에서 성인학습과 상담론을 수강하고 있죠. 그래서 제1장에서 잠시 언급했었지만 평생교육, 평생학습, 그리고 성인학습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재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그 의미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것을 궁금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교육과 학습의 의미는 어떤 거냐. 교육이라 함은 개인이나 집단, 단체가
지식 또는 기술 그리고 태도에서 효과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사람 이상의 교육 주체가 되도록 하는 주도하는 활동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이라는 것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되는 사람을 강조하여 그 행동의 변화라든지 지식 그리고 기술 그리고 태도가 습득되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교육과 성인학습의 의미를 구별하기 이전에 교육과 학습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평생학습과 성인학습의 의미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과 여러가지 학습을 평생교육이라고 하죠. 그리고 평생학습이라는 것도 생애 동안 행해지는 모든 그리고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학습 활동으로서 형식학습에서부터 격식이 없는 비형식학습을 포함한 모두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한 것을 평생학습이라고 합니다. 평생학습은 성인학습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인학습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노을지는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을 성인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이에 해당되는 개인이 학습하는 것을 성인학습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이어라는 학자도 연습과 경험, 훈련의 결과로 인해서 성인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의 지식과 태도 그리고 행동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성인학습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인학습은 평생학습의 구조 내에서 연령과 그리고 사회적 역할 등에 의해서 성인으로 간주되는 학습자들에 의한 학습 활동을 성인학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직무에서 보면 평생교육법은 17조 2항에 보면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이라든지 진행 그리고 분석과 평가 그리고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교육사는. 그래서 평생교육 과정에서 요구를 분석하고 설계해서 개발하는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할과 개발된 교육과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교육과정과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 그리고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직무는 이러한 법에 의해서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드러난 평생교육사의 역할을 정리해 본다면 평생교육의 과정을 요구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역할이라든지 개발된 교육과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한다든지 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 교육과정과 효과를 좀 더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과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로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대해서 평생교육의 패러다임에서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교수자는 프로그램 개발자, 관리자, 변화 촉진자,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리고 프로그래머라든지 교육 연구자, 평가자, 관리자, 교수자의 역할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대해 창조력을 갖춘 프로그램 개발자, 사회적 요구, 그 다음에 해석의 능력을 갖춘 교육의 요구 분석가라든지 학습자를 좀 더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단락에 맞게
여러 법적 기준에 맞춰서 평생교육사와 상담자 또는 학습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필요로 하다고 구체적인 역량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론적 차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 2-1 4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더 세부적인 역량과 이러한 것들을 표로 나타냈죠. 그리고 역할, 핵심 역량에 대한 설명, 세부 역량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평생교육사로서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역할이라는 한 개인의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는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소임으로서 평생교육사의 역할은 크게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할과 교수자로서의 역할, 상담자로서의 역할, 조정자로서의 역할, 평가 및 컨설팅 전문가로서의 역할 이 6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기관의 구성원으로 담당해야 할 교육행정관리를 강조하는 부분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할은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과 평생교육기관이 지향하는 이념과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를 읽어내는 해석이나 분석 능력과 의미 있는 평생교육 활동을 위해서 내용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자로서의 역할은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서 교수 방법과 학습 활동 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일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상담자로서의 역할은 학습자의 현재 문제점과 애로사항 그리고 학습자의 미래라든지 비전, 소망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서 직접적인 안내와 정보를 제공해서 학습자들이 좀 더 판단하고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과 관련된 것들이 상담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해당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역할이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나 컨설팅 전문가로서의 역할 부분인데요. 평생교육기관의 운영과 효율성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향후 발전적인 대안과 처방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역할을 하는 것을 평가나 컨설팅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평생교육사의 직무이고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려면 평생교육사는 사실 가르치기 이전에 다양한 것들을 지식이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해놓으면 활동할 때 엄청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림 2-1번은 교과서 페이지 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좀 더 간단하게 표로 표시했습니다. 그림으로. 평생교육사의 직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담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담당이 맡고 있는 사무와 업무로 정의하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역할의 한 개인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소임과 소임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직무라는 것은 해당 분야의 종사자가 현재 어떠한 일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사의 직무란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일들을 직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평생교육사의 직무는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맡아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의 직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과 개발, 그리고 조직하는 것, 운영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성인들에 대한 학습 상담과 생애 개발을 지원하는 학습 환경이나 조직에 대한 교육적 자문을 수행하는 직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한국 평생교육사의 핵심 직무는 그 평생교육을 기획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그 기관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관리라든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학습자들을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학습자들에게 알린다든지 이러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선정이 되게 나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습자들을 상담하고 학습에 대한 상담과 평가 그리고 그 학습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평생교육사의 직무가 좀 더 표준화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현장에 근거한 평생교육사의 직무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가 근무하는 지역과 그리고 센터의 규모에 따라서 주된 직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평생교육사의 직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를 보면 표 2-2 표 2-1 평생교육사의 직무와 핵심 가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육기획,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간 관리, 네트워킹 지원, 교수와 학습, 그 다음에 학습 상담, 평가 및 컨설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육기획에서는 사회와 조직의 교육 요구 분석을 해야 하고 교육 조직이나 기관의 비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립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해야겠죠. 그리고 연간 교육에 대해서 또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해야 알겠죠. 어떤 것을 좋아하는 선호도 조사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든지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 욕구 파악이나 분석을 할 수 있는 또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에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을 하기 위한 매뉴얼도 만들 수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과 매체를 확보해야 하고 또 강사나 교수자를 섭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홍보해서 많은 학습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있고 홍보를 위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매체를 조작 가능해야겠죠. 빔을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피커가 필요하다면 스피커를 해야 될 것이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면 마이크를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성과 분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성과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성과 가를 가려서 그 다음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기간에 대한 관리인데요.
행정 업무를 보는 것과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인 부분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관에는 조직이라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 조직이나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법규라든지 정책 부분을 해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관 관리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교육시설과 환경관리 이런 것들도 기관 관리에 해당합니다. 교육 환경이 좋지 않으면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시설이나 환경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야겠죠. 그리고 강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또 기관에 대한 어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기관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그 기관을 보고도 프로그램이 어떠냐 뭐 이렇게 따지기도 전에 그 기관을 보고도 충분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그리고 네트워킹과 지원에 대한 건데 지역사회 학습 자원을 조사해 봐야겠죠.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학습이 좀 더 효율적이고 학습자를 모집하는 데 용이하겠다라든지 이러한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원을 가져올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공유하는 것, 타 기관과 또 그 기관 후원해주는 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연계해서 제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연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네트워킹 조직을 구축하면서 훨씬 더 이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교수와 학습을 살펴보면 교수 대상자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수 자료를 수집하고 교수 자료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실행해 봐야 되고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이러한 것들이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학습을 가르치는 방법과 학습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학습 상담은 학습자를 진단해야 됩니다. 80대의 학습자와 40대의 학습자와 10대의 학습자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학습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죠. 그 연령대에 맞게 아니면 그 학습자의 욕구에 맞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이 학습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수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드백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끝으로 평가나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문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진단한 것을 해결안을 제안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제안한 것들로 다시 실시해서 피드백까지 받아서 재교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평가와 컨설팅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사의 직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학습에서는 성인학습에 대한 그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학습 과정으로서 상담. 성인학습에 대한 상담은 성인학습자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담의 역량을 키우면 학습자의 욕구 파악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습자의 어떤 학습 욕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또 염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소함으로 해서 학습의 욕구를 좀 더 끌어들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상담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우리 스님들께서 학습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시는데 힘드시더라도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부담 없이 이 수업을 또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